저는 20년 동안 노후소득 제도를 연구해온 김도영 박사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기초연금은 한번 받으면 평생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제도 변화와 감액 기준 때문에 내일부터 갑자기 여러분의 연금이 뚝 끊길 수 있어요. 정말 내일 당장 말입니다. 특히 세 가지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녀가 보내는 용돈, 갑자기 들어온 목돈, 그리고 금융재산 관리 실수가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이게 연금 중단의 핵심 이유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이런 문제로 몇 달간 연금이 중단된 분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 넘어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효도한다고 매달 정기적으로 보낸 용돈 때문에 연금이 끊겼고, 어떤 분은 손주 돌잔치 축의금을 받았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이 중단됐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좋은 일로 받은 돈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뒀다가 재산 기준 초과로 연금이 끊겼어요.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인데 그걸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중단된 거죠. 말이 됩니까? 근데 현실이 그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연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민센터 찾아가면 이미 늦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지난달에 이미 기준 초과로 결정났다고요. 다시 신청하고 심사받고 하다 보면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자녀가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보내주시나요? 최근에 큰돈이 통장에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예금을 한 통장에 다 모아두고 계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분야만 파고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정부 정책 자문도 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초연금이 끊기는 건 대부분 몰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정확한 이유와 그걸 막는 실전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다 풀어놓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통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의 댓글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임화순 72세님 이야기인데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예요.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보내드렸거든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다 보니까 행정상으로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복지 담당자가 보기엔 이게 근로소득이나 다른 정기 수입처럼 보였던 거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분류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임화수님은 처음엔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이 실수한 줄 알았대요. 이틀 기다려도 안 들어오고 사흘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대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야 소득기준 초과로 연금이 정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화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연금이 끊긴 거잖아요. 담당자한테 항의했대요. 아들이 보낸 용돈인데 그게 왜 소득이냐고요. 근데 담당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신청하고 소명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연금 없이 생활하셔야 했죠? 임화수님은 그 석 달이 정말 힘들었대요. 생활비가 빠듯해지니까 장도 제대로 못 보고 병원도 미루게 되더래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또 얼마나 미안한지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고요. 여러분의 작은 금전 관리 습관 하나가 연금 자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제도 변화가 정말 자주 일어나요. 작년 기준이 올해는 또 달라지고 내년엔 또 바뀝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도 바뀌고 재산 환산율도 바뀌고 공제액도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연금이 끊기는 3가지 핵심 이유와 그걸 미리 막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연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지키는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금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연금을 평생 지킬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연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이 끊기는 첫 번째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녀의 자동이체 용돈부터 말씀드리려. 이게 정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요즘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매달 자동이체로 용돈을 보내잖아요. 25일이면 25일, 30일이면 30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효자, 효녀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일정한 돈이 들어오면 행정상으로는 정기소득으로 분류돼요. 복지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보이는 거예요. 통장 내역만 봐서는 이게 자녀가 보낸 용돈인지 아니면 어디서 받는 정기 수입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최근 3년간 이 사유로 연금이 중단된 어르신이 약 8,000명에 달했습니다. 8,000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작은 도시 하나 인구가 그 정도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윤복자 74세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딸이 매달 30일에 5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긴 거예요. 윤복자님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대요. 통장 확인했는데 연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며칠 늦는가 보다 했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기소득으로 분류돼서 기준을 초과했다는 거였어요. 윤복자님이 그게 용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장 메모도 없었고 용돈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담당 공무원도 난처해 하더래요. 규정상으로는 정기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6개월 이상 똑같은 패턴으로 입금되면 자동으로 정기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래요. 윤복자님은 그때 정말 억울했대요. 딸이 효도한다고 보낸 용돈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용돈은 정기 자동이체 대신 비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날짜도 매번 다르게 하고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이번 달엔 20일에 35만 원, 다음 달엔 27일에 42만 원, 그 다음 달엔 15일에 38만 원 이런 식으로요. 패턴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송금할 때 통장 메모에 생활보조나 병원비나 명절 선물 같은 사유를 꼭 남겨두세요. 이 메모가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담당자가 통장 확인할 때 메모를 보면 아, 이게 용돈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메모 하나가 여러분의 연금을 지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체 내역이 일정하거나 반복되면 아무리 용돈이라고 해도 행정상으론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개월 이상 똑같은 패턴으로 입금되면 거의 확실하게 정기소득으로 분류되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용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혹시 매달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자녀분께 말씀드려서 방식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연금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큰 금액 입금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결혼 축의금이나 병원비 보조금, 퇴직금, 보험금 같은 게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인식돼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일시금 입금 건수 중 70%가 기초연금 감액이나 정지 사유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러니까 큰돈이 한 번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 7명은 연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시스템에서는 큰 금액이 들어오면 일단 재산 증가로 보고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요. 그러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축의금이든 병원비든 상관없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봉남 70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친척들이 축의금을 박봉남님 통장으로 보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큰 기쁜 일이었죠. 아들 결혼하고 축의금도 많이 받고요. 근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그 축의금이 입금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정지된 거예요. 무려 3개월 동안 연금을 못 받으셨어요. 박봉남님은 정말 황당했대요. 아들 결혼식 축의금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근데 통장에는 그냥 입금 내역만 있지 이게 축의금이라는 증거는 없었거든요. 박봉남님은 이게 축의금이라고 설명했지만 증빙할 게 없었습니다. 청첩장도 버렸고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정확한 기록도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한테 결혼식 사진이랑 부의금 장부 같은 거 다 찾아서 제출하고 나서야 다시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석 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큰돈이 입금될 때는 반드시 통장 메모에 용도를 명확하게 적으세요. 결혼축의금이나 병원비 보조나 생일선물이나 보험금 같은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관련된 영수증이나 청첩장이나 진료비 영수증이나 보험 지급 통지서 같은 걸 꼭 보관하세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일시적인 입금도 추가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행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선물인지 소득인지 보험금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거든요. 통장에는 그냥 숫자만 찍혀 있으니까요. 그러니 항상 증빙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최근에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메모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해요. 세 번째는 금융재산관리 부주의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통장에 돈 좀 있으면 연금 못 받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기준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 이상은 연 4% 이율로 환산돼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금을 3천만 원 갖고 계시다고 해볼게요.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1천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돼요. 1천만 원에 4%를 곱하면 40만 원이죠. 이게 연간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죠.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길 수 있어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통장에 돈 좀 있다고 연금이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 한도를 넘기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어도 연금이 줄어듭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광역시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재산 기준 넘기기 쉽거든요. 부산에 사는 이만수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만수님은 퇴직금 2,500만 원을 한 통장에 그냥 넣어뒀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모아둔 거죠. 평생 일해서 받은 돈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돈이 소득 환산이 크게 되면서 6개월 동안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이만수님이 퇴직금을 받은 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통장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재산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만수님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평생 일해서 받은 돈인데 그걸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끊기다니요. 나중에 이 돈을 여러 통장으로 나누고 일부는 자녀 명의로 옮기고 나서야 다시 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6개월이에요. 반년 동안 연금 없이 생활하셔야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퇴직금이나 목돈 같은 건 한 통장에 다 넣어두지 마세요.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거나 공제 한도 내로 조정하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분산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증여세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예금은 본인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행 저 은행에 통장을 10개 갖고 있어도 다 합쳐서 계산돼요. 숨겨둔 통장 하나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시스템에서 다 조회가 되거든요.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전국 모든 은행 계좌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눈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그래도 나누는 게 좋은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고 필요할 때 일부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략적으로 분산하는 거죠. 여러분은 금융재산을 한 통장에 모아두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 은행에 통장이 흩어져 있는데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전체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분산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연금 자격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자녀 용돈 받는 방식, 큰돈 들어올 때 메모하는 습관, 금융재산 분산하는 방법, 이 3가지만 신경 쓰셔도 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일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험을 미리 막는 생활 속 관리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금 내역 메모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나요.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메모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은행 앱 보면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 기능 꼭 쓰세요. 행정 담당자가 여러분 통장을 확인할 때 이 메모를 봅니다. 메모가 있으면 이게 용돈인지 축의금인지 병원비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메모가 없으면 그냥 단순 소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용돈 보낼 때 꼭 메모 남기라고요. 병원비나 생활보조나 명절 선물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이것만 해도 나중에 소명할 때 엄청 편해집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이 메모 하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은 통장 메모 기능 자주 활용하시나요? 혹시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오늘부터 꼭 사용하세요. 은행 앱 열어서 거래 내역 들어가면 메모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용돈이면 용돈, 축의금이면 축의금 이렇게요. 비정기적 용돈 수령 방법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용돈 날짜를 매달 다르게 하면 정기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이번 달 20일, 다음 달 28일, 그 다음 달 15일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받으세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50만원 딱딱 맞춰서 받지 마시고 35만원, 42만원, 48만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받으세요. 패턴이 없어야 합니다. 패턴이 생기는 순간 정기소득으로 보이거든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해요. 자녀분들이 자동이체 해놓으면 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매달 날짜 바꾸고 금액 바꾸고 하는 게 번거롭다고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편함 때문에 연금 끊기면 몇 달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번 수동으로 송금 받으세요. 날짜도 금액도 매번 다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혹시 자녀 용돈을 매달 같은 날 받으시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당장 자녀분께 전화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날짜 바꿔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 연금을 지킵니다. 정말입니다. 금융자산 분산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금융공제액이 2천만 원까지라고 했죠? 이걸 넘지 않게 여러 계좌로 나누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있으면 한 은행에 1,500만 원, 다른 은행에 1,50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행정상으로는 다 합산되긴 해요. 근데 분산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더 편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일부만 쓰기도 좋아요. 한 통장에 몰려 있으면 환산소득이 커지니까 여러 곳에 나눠 놓는 게 안전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한 통장에 다 있으면 자꾸 손이 가는데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덜 쓰게 되거든요. 또 적립식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넣는 거죠. 이러면 특정 시점에 재산이 확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행정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늘어난 게 없으면 안전하거든요. 여러분은 예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 두셨나요? 혹시 한 은행에 다 모아놨다면 지금이라도 분산하세요.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더 만들고 돈을 나눠서 옮기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연금을 지키는 길이에요. 경비 영수증 철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건 특히 농사 짓거나 작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해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경비 증빙이 소득 계산에 직접 반영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농사 지으면서 비료 사고 농약 사고 기름 넣고 하잖아요. 이런 경비를 다 빼고 나서 남은 게 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 없으면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매출이 그냥 소득으로 계산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팔아서 500만 원 벌었는데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으로 200만 원 들었다고 해볼게요. 영수증 있으면 순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영수증 없으면 500만 원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200만 원이 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비료값, 농약, 기름값, 영수증 전부 다 모아두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마세요. 1만 원짜리 영수증도 소중해요. 1년치 모아놨다가 나중에 소득 신고할 때 다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소득을 줄여주고 연금을 지켜줘요. 농사 짓는 분들은 경비 영수증 잘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귀찮다고 안 모으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큰 봉투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다 넣어두세요. 월별로 정리하면 더 좋고요. 수급희망 이력제 등록도 꼭 하세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정말 좋은 제도예요. 혹시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 수급희망 이력제에 등록해 두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등록해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여러분 상황이 변했을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가 오는 거예요. 등록 안 해두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기준 바뀐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등록은 정말 간단해요. 주민센터 가서 말씀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5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간단한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이거 등록해서 나중에 연락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연금 받게 된 분들 많이 봤어요. 혹시 수급희망 이력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내일 주민센터 가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청하세요. 안 하면 손해예요. 정기적인 자산 점검도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여러분의 전체 자산을 점검하세요. 통장이 몇 개 있고 각각 얼마씩 들어있는지, 집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동차는 어떤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기준이 자꾸 바뀌거든요.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는 기준 초과가 될 수도 있어요.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미리미리 점검해서 문제 있으면 조정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점검할 때는 메모장에 적어두는 게 좋아요.
어느 은행에 얼마, 어느 은행에 얼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 편해요. 또 자녀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자녀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소득 변동 즉시 신고도 잊지 마세요. 혹시 일을 새로 시작하셨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줄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기록되면 나중에 다시 신청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기준 내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조금 초과하면 감액돼서 받을 수 있어요. 숨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직이 최선이에요. 주민센터와 친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담당 복지 공무원이랑 친해지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편하고 새로운 제도 나왔을 때 먼저 연락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민센터 들러서 인사하세요. 복지 담당자한테 최근에 바뀐 거 있는지 물어보고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법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만 지켜도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한 번 받으면 평생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관리는 생활 속 금전 흐름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 용돈 받는 방식, 큰돈 들어올 때 메모하는 습관, 금융재산 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해요. 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은 확인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연금이 끊깁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져요. 병원비 낼 돈도 모자라고 생필품 사기도 빠듯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연금 끊겨서 약 끊고 병원 못 가신 분도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민센터 가서 소명하고 다시 신청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담당자 만나러 몇 번씩 가야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도 행정 절차 밟기 어려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렵죠. 근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연금 관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통장 앱을 여세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을 쭉 살펴보세요. 자녀 용돈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면 자녀분께 전화하세요. 다음 달부터 날짜 바꿔서 보내달라고요.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해달라고요. 이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 5분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내일 또 잊어버려요.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하세요. 지금 당장요. 리모컨 내려놓고 핸드폰 드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도 점검하세요. 혹시 안 쓰는 통장에 자동이체 걸려 있는 거 있나요? 해지하세요.
관리하는 통장 개수를 줄이면 점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통장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기초연금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숨은 금액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모르고 계세요. 계산법만 알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돈 놓치면 안 되잖아요. 또 부부가 같이 받을 때 감액되는 부분 어떻게 극복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득 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실전 팁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놓치면 손해예요. 여러분의 연금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영상 나올 때 알림 가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면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단톡방에 링크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효도고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클릭 몇 번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제도가 자꾸 바뀌는데 그때마다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20년간 쌓은 경험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자녀 용돈 때문에 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게 놀라우셨나요? 아니면 큰돈 한 번 들어와도 문제가 된다는 게 놀라우셨나요? 아니면 금융재산 환산 방식이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연금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이 많으면 그 주제로 다음 영상을 만들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이 채널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고 싶어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연금 잘 지키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